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46명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총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새벽 1시 반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우디를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지 그 판세를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 안팎이 뒤숭숭하죠. 46개 당협위원장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컷오프를 권고했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걸러낸다고 하니까 4년을 준비해온 정치인들로서는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총선 때마다 40% 이상이 물갈이가 된 걸 보면 이번 공천에서도 하위권 의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지지도에 비해서 본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마음입니다. 총선기획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하겠다라는 기준을 또 정해서 20%의 현역위원 교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내년 총선 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이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위 46명, 총선에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20명 정도를 더 문제 당협으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로만 최대 66명까지 컷오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송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한 기자,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이 46명인데 여기에 추가로 더한다는 내용이죠? 예, 국민의힘은 전체 지역구 253곳 중에 이 사고 당협과 신규 당협 49곳을 뺀 204곳에 대해서 이 지역 조직을 잘 관리했는지 당무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어제 발표한 컷오프 비율은 46곳, 그러니까 22.5%였는데요. 이 컷오프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당무감사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구가 추가로 20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더하기만 해보면 총 66곳 곳이 이제 현재 당협위원장들이 컷오프가 돼서 총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추가가 되는 20곳에 대한 선별 기준, 이건 뭔가요? 어제 신희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당 지지율보다 이 개인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지역입니다. 이 국민의힘 텃밭 지역인 PK, TK 지역구 또 서울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경북은 65%, 대구는 55%, 강남은 45%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인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 물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국민의힘 서울의 강남권의 지지율이 45%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충격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당 지지율하고 개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은 컷오프 대상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현격한 차이의 기준은 15% 아니면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텃밭이나 이 험지 여부에 따라서 지역별 차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을 예를 들면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본인의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 난 사람을 할지 15% 정도 나는 사람을 할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많은 영남하고 또 이렇게 수도권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신희진 위원장은 15%, 20%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내가 날아가는 거냐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당 내부에서는 아주 반응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들은 이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 당무감사를 발표하는 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되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여론조사, 당 운영 관리, 이 도덕성, 내년 총선 경쟁력 등 이 분야를 나눠서 A부터 D등급을 매기고 이 감점 요소에 따라 점수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 당무감사위 핵심 관계자는요,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지역구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가서 이 먼지 쌓인 관리비 영수증이 있는지도 일일이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지역구 오피니언 리더를 면담하거나 이 언론 보도를 통한 도덕성, 평판 등도 평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과거 총선 때도 보면 얼마나 물갈이를 했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과거 물갈이 숫자는 얼마나 됐어요? 여기 지난 21대 총선에서요. 이 미래통합당은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를 포함해서 현역 43.5%를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 20% 이상을 공천 배제하라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예. 자, 관심은 이 컷오프 될 사람들의 명단이 언제쯤 발표될 거냐 이 부분인데 당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당에서는 최대한 늦게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기 발표되면 이 탈락자들을 이준석 신당이 낙엽 죽기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준석 신당의 동력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기자 설명 들으니까 다 이해가 잘 됐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46명을 컷오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2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취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하고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은 지역에서 별로 평가를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더 걸러내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 인원수를 몇 명으로 잡느냐, 그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하위 20%를 잡아서 컷오프 이런 게 이제까지 주로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공관위에서 하겠죠. 공관위에서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저게 비공개인데 원내에서 1등은 아무개가 하고 원외에서 1등은 또 아무개가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던데 아니 전체적으로 저거는 공개는 안 되고 밀봉된 상태로 공천관리위원회 다음 달 한 중순께 출범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일단 20% 정도는 지난번 혁신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위 20% 공천 배제. 20%는 전 기본으로 가는데 플러스 알파의 범위를 아마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밀봉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당사자들한테는 좀 당무위에서 감사위에서 좀 전달을 해서 1위 한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이 1위 했다고 해서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고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프로그램 말미에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으니까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이 텃밭이니까 영남의 당 지지율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한송원 기자 취재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65%, 대구에서는 55% 정도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의원들이 대상이 될 텐데 숫자가 꽤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상당수 의원들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받는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총선만이 아니고 아마 역대 총선에서 비슷한 양상이었을 거고 또 물갈이 비율도 그만큼 이제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텃밭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 다선하면서 지역 내에 이제 기득권으로 안주하는 이런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당 안팎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에서도 사실은 그걸 권고를 했고 불출마나 험지출마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영남권 의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어느 당이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나 호남이 전통적인 텃밭인데 거기서 뭔가 쇄신이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변화가 없다. 이런 그 느낌을 받기 십상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 영남이 주로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영남권의 물갈이 폭이 클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래서 더러는 살아 돌아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천 뭐 내홍이나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하는데 야당 시절보다는 여당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공천 불복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공관위에서 합리적 기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를테면 뭐 컷오프 대상이나 이런 걸 선정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영남의 물갈이 돼서 비워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이 당 공천 상황을 주시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또한 이제 공정한 어떤 기준이 제시돼야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기준이 제시돼도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오히려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은 뭐 이제 홀가분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저항을 하거나 다른 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컷오프 대상 22명이다 이래서 명단이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라시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돌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통상 정보지라고 하는 이 지라시 내용이 유포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고발할 때 피고발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은 고발한 사람이 특정한 것이 원칙인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고발의 대상이 아직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혐의가 문제인데 혐의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인데 이게 무엇이 허위란 이야기겠습니까? 명단이 허위란 이야기인가? 그런데 명단이 허위인지 여부는 곧 밝혀질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라고 하면 무슨 업무인가?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 한 것인가? 그런데 저런 정도 명단 그 공개로 인해 가지고 공천 업무가 이렇게 뭐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방해받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게 과연 그 제대로 된 고소인가? 좀 기다려보면 가타부타간에 다 밝혀질 텐데 너무 성급한 그 고발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법적인 걸로 이렇게 치환되면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당사자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당에 계속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의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정교육 문제를 언급해서 비판을 받았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했다는 소식 저희가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 방송 도중에 인 위원장의 정식 사과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사과 의사가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했다. 어쨌든 수고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송국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본인은 뭐 미스터 린턴 이러면서 더한 얘기를 면전에서 모욕 주는 얘기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 표명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인종차별이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서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왜 그건 지적 안 하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 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들이질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실제로 직접 사과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화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지 않고 지금 오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인요한 위원장 그 부모 발언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반박을 하면서 이런 막말을 또 했어요. 어디서 뭐 배워 먹은 건지 이런 이야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거의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아버지뻘 연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막말로 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요한 위원장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좀 또 폭이 넓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장제원 의원에게 삼성 간호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가지 성을 가진 그러니까는 집안 노비 삼성 간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죠. 그것도 가족을 건드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준석 전 대표는 사과한 적이 없고, 이 상태에서 또 인요한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목요일 31월 이 마지노선으로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도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의 여러 가지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마 이 조기 해산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기 해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했던 말, 이 막말, 이것은 어디서 배워 먹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과 요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과거 막말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 이후에도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들을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게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정치에 나옵니까? 이 전 대표가 다른 사람 막 후벼 파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사과했다는 기록을 본 적은 없거든요. 미스터 린튼에 대해서도 사과 안 했잖아요. 제가 이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들 말꼬리 잡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다들 고생할 겁니다. 예. 어떻게 개고기에 비유할 수 있냐 뭐 이런 좀 웃긴 지점을 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보짓이고.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예, 김영주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부분, 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특정 계층 그리고 특정 연령대에서는 일종의 팬덤 현상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본인이 거친 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런 태도들을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자기 팬덤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계속 나와서 논란이 됐던 막말 논란하고 사실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폄하할 어디가 없었고, 다만 표현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가족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발빠르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과를 함으로써 이제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사과에 대해서 그나마도 좀 자연스럽게 이제라도 사과를 하니까 다행이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마지 못해라도 일정 정도의 교감을 해주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뭐 어디서 배워먹은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인해서 실제로 다시 한번 그 공격의 포인트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 행태들,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당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태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의 어떤 역량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인요한 위원장이 부분적인 말실수를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측은 공격을 하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면이 아닌 상태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뭐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가 잘못되면 어른이 지적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한테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합니다. 어떤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저희가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선언 소식 전해드렸죠. 당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험지 나간다더니 여당 현역이 있는 종로가 무슨 험지냐. 몸집 키우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었죠. 그러자 하태경 의원도 이런 지적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논리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한 게 원래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빗대서 자신의 출마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갈 때는 험지라 소리 안 하더니 왜 뭐 내가 험지라고 하더니 내가 나갈 때는 왜 험지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의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왜 갑자기 좀 뜬금포 같다. 하태경이 왜 종로에 출마 선언을 했는가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저는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은 당과도 상의를 했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에서는 양해해 준 바가 없다. 양해해 준 바가 없다. 또 최재형 지금 종로구 현역 의원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뉘앙스가 좀 다른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수도권에 도전한다 할 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종로 출마 선언에 대해서 당내 기류는요. 약간 저거 뭐지? 하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그 부정적인 기류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 종로가 또 이제 중구하고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한 선거구가 되면서 그 정치 1번지로서의 상징성을 더 띠게 됐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제 투입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 TV조선에서도 그랬고요. 한동훈 장관이 여기 도전하는 게 굉장히 유일적 시나리오고 예. 한동훈 장관이 종로 중구 도전 선언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얘기하고 당 일각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력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다 알려진 상태에서 굳이 여기에 놓고 하는 것은 무슨 저희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아니냐. 일종의 바둑으로 따지면 기대기 전략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오게 되면은 본인이 그거로부터 어떻게든지 조정돼서 뭐 나름대로 또 뭔가 그 다음 길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뭐 수문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부산의 해운대가 하태경 의원의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서울의 강남과 비슷한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구에 불출마하고 험지로 나가겠다고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서 많은 사람의 이제 관심과 박수를 받았었는데 느닷없이 종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한 달 전에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친윤 중진을 향해서는 험지에 나가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제2의 제3의 하태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시고 그건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걸 좀 심사숙고해줬으면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몸을 던져주라 하는 게 희생해야 된다. 예. 그러면 하태경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본인이 지금 종로에 출마하는 게 희생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박수 받다가 갑자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 현역 의원이 있고 그 현역 의원이 뭐 중간에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흔히 0.5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최재형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이제 일종의 이제 영입 비슷하게 당에 들어온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험지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하고 사전에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 나는 출마 안 할 테니 당신이 하시오. 이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해석이 각자 해석하기에 나름인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출마설도 나오고, 꼭 한동훈 장관이 아니더라도 당이 어떤 전략적 카드로 그 지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인데, 하태경 의원이 충분히 당 지도부하고 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출마 선언을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뭐 그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본인 지역구를 놓고 험지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한 마당에, 기왕이면 좀 더 의미 있고, 기왕이면 좀 더 상징성이 있고, 기왕이면 본인의 다음 정치적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의욕을 갖는 거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성급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 초기에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하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했던 것에 빛이 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은 우리가 과거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남들한테는 희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정작 본인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제 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과 수도권을 아마 면밀히 조사를 했겠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어쨌든 뭐 혐지이면서도 살아남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좁혀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조금 이제 현직 그 자당의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깜빡 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동훈 설도 있고 뭐 누구도 설도 있고 하니까 나는 왜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야말로 초심을 갖고 부산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마포나 관악 충분히, 그러니까 험지라고 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도전해 볼 만한 아슬아슬한 지역을 선택한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의미 없는, 누가 봐도 완전히 안 되는 곳까지 하태경 의원을 내몰 수는 없는 것이라면, 실제로 하태경 의원은 학교 주변이 뭐 관악 지역이라든지 혹은 차라리 정청래 의원하고 맞붙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당의 지지층이 충분히 말하자면 재밌겠다. 예. 역시 하태경답다. 이런 얘기를 끌어집어낼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기 주변과의 소통이라든지 여유를 좀 잃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희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정치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것,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종로를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이 이와 사뭇 달랐다는 점, 하태경 의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6일 만에 관객수 200만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이 영화 흥행에 정치색을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군부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연결지으면서 이 검찰 독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신화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하는 이 계엄까지 언급하면서 현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영화 정치가 또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송국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쭉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독재 정부니까 당신들 총선 끝나면은 검사 독재 할 거고 그러다가 계엄까지 선포할 거 아니냐. 서울의 봄 영화 보니까 니들 그런 생각이 나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거 없죠. 이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종의 보수 진영 전체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두환 정권이 집권을 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이것을 그때 한 40년 전에 일을 놓고 이거 계엄령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 진영 전체를 악마화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자는 그런 의도인데 저 영화 자체 스토리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저도 그때 취재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최고위원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후보 당시에는 특보까지 했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특보를 한 인물입니다.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저기서 전두환 쿠데타에 맞서서 의연하게 싸우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의 스토리가 어차피 나중에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것에 계속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국민 여론에 저것을 각인을 시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겨냥을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악마화하는 건데, 지금 계엄령 이야기를 한 거는 그겁니다. 계엄령을 만약에 발동을 하면은, 지금 발동을 할 일도 없지만은, 지금 발동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발동을 하면은 국회에서 과반수가 그 해제를 요구를 하면 해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로 계엄령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총선 때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는 거죠.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계엄 얘기를 이제 야당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저 영화에서 나오는 계엄 상황은 당시 12.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계엄령이 선포됐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총선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탄핵하다가 이제 계엄까지 이야기하나? 전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생겨가지고 병력, 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나라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만 법률, 계엄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7조 4항에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때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5항은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면은 대통령 계엄 해제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진짜로 내년에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북한이 침공을 하게 되면 전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하마스가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을 하고 지금 계엄을 운운하는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계엄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그 속내는 국회 과반수 의석이라고 하는 것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국회 과반수를 꼭 얻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계속 이어지려면 국회 과반수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를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말은 못하니까 지금 저런 영화를 빌미 삼아가지고 계엄령 운운하면서 계엄령을 해제하려면 151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몰아달라. 이러한 논리로 저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선거 전략의 하나로 야,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반을 가져가면은 계엄이 선포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 민주당 찍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계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그게 선거 전략이라면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인 선거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지난 역사는 역사고 지금 현실의 정치는 정치죠. 저는 뭐 민주당이 그런 분별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 이제 조금 이제 강한 성향의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전혁진 변호사 설명해 주셨듯이 유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제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의한 강한 견제 정치가 있고 더군다나 전시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를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국제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반민주적인 의도나 발상을 가지고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지금 이제 흥행 중인 영화에 빗대서 저런 얘기를 특히 이제 뭐 과거 하나회처럼 지금의 이제 이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혹은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일종의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늘 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은 결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권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뭐 저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게 크게 확장성을 갖거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사뮤엘 헌팅턴이라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2번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공고화 단계로 진입한다. 굉장히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7년 이후에 평화적 정권 교체가 4번이나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저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폄훼를 넘어서 모독하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그런 식의 정치 군부 집단에 의한 쿠데타에 의한 또 그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령에 의해서 이렇게 권력이 찬탈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치학의 용어로 불가역적, 그런 과거에 그걸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세력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드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이 2024년 아닙니까? 근데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뭐 한 게 1980년입니다. 그러니까 44년 전에 2020년의 상황,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44년 전에 1980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요, 전형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게 수구 반동 집단의 이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예. 예, 수구 반동 집단의 시대착오적 망상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야말로 그런 집단의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도부에서도 뭐 명확한 입장이 계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청래 의원이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영화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의 얼만큼 소구력 있게 다가갈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영화 정치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과거에 이제 판도라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탈핵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취임 직후에 탈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일로 나갔었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영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 이것도 5월 광주에 대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서 송강호 씨가 그때 주연을 했던 영화였는데 추미애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광주 진실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1987 이 영화도 당시에 고문경찰 이근한 씨를 소재로 했던 영화였는데 그 당시에 치안본부 소속이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
물론 영화가 지금 저런 영화들이 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물론 판도라를 제외하고는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많은 관객들이 본다면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어요. 다만 논리적인 비약을 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이 불지도 않을까,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화 보고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한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정황들은 보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판도라에 대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감상평이 나고 나서 그때 시간을 맞춰보면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바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물어봐요. 그 월성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기 폐쇄하면서 이 경제성까지 조작을 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 영화들을 보면 저도 이 시국과 관련된 영화 보기를 상당히 즐기는데, 현대사. 지금 아직 서울에 보면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마치 일본 경찰처럼 이렇게 다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쪽은 거의 독립투사처럼 묘사가 되는, 자, 그런 상황,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정치에 충분히 활용을 해왔던 것이죠. 조금 전에 계엄령 이 발언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한번 일종의 재미를 봤달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최순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야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을 시키지 않으면은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논란이 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계엄령 문건, 이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때나 인용됐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거 도상 연습을 일종의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계엄령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때 민주당 쪽에서 이 홍보를 한 적이 있죠. 여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계엄령, 그것을 지금 또 계엄령의 추억을 살려서 그런지 지금 이 영화를 보고 계엄령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 볼 때 이제 강자는 독재 정권이고 약자는 일반 서민이나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으로 이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신지호 의원도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간첩단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도 역사적 소재로 삼아서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유독 그런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화의 어떤 지금 현재 김성수 감독이 만든 영화가 매우 재미를 위주로 한 다큐멘터리적인 영화라기보다는 흥미에 치우친 영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화 관객이 많이 늘었다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민주당이 흥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2024년 총선을 민주당이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치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국민들이 그 영화를 하나 보고 민주당 지지할 것이다 하는 것도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가 좀 깊지 못하다, 지금 발언들이. 왜냐하면 김승수 감독의 영화가 아수라가 있어요. 그 아수라의 영화는 사실은 어찌 보면 또 돌아가면 안남시라고 하는 또 대장동 이야기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 영화 감독의 영화를,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해서 무슨 기획을 하고, 그건 사실은 한번 써먹고 많은 코멘트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저런 것들은 꿈을 빨리 민주당이 깨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총선 때만 되면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이고, 또 광주라든지 지금처럼 80년의 어떤 군부 쿠데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고할 가치는 있지만, 이것을 본 관객들이 어떤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레 30일 목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테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남욱 씨가 어제 연말까지 15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연말까지 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김용 씨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경선은 가을에 끝난다는 거예요. 경선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본선 가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언어도 안 하고 본인들이 요청했으니까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 거짓말들이 하나씩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오랜 기간 진행됐던 대장동 사건의 첫 판결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유동규 씨는 일관되게 돈을 달라고 요구받아서 돈을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물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얼마나 이 진술들이 촘촘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이 나와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하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돈을 전달한 사건의 경우에는 물증이 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구체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커스는 김용한테 되어 있지만 그 공동 피고인입니다. 누가 공동 피고인이냐? 유동규, 남욱, 정민용 다 공동 피고인이에요. 이 재판이 작년 12월에 시작이 돼가지고 9월 21일 지지난달에 이제 변론 종결이 됐는데 그때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느냐? 김용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3억 8천, 추징금 7억 9천 구형을 했고요. 김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4천. 그다음에 남욱과 정민용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김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유동규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돈을 준 사람이 자기가 처벌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아무리 돈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한들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내일 모레 이제 나오는 그 판결은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용 씨가 변호인을 무려 7군데를 갖다 선임해가지고 재판에 대응을 갖다가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내일 모레 재판부가 선고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예. 대장동 판단이 처음 나온다는 거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이슈가 사실 대선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서 이제 무죄가 나와서 여러 가지가 다 무죄로 이재명 대표 혐의까지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유죄가 나와서 저 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 씨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경선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건 또 별개의 쟁점인데 예. 오늘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전히 대장동 사건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용 씨의 그 유죄가 재판부에서 1심이긴 하지만 결정이 된다면 파장이 굉장히 크겠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한층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당내에 상존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날라와서 혹여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넘겼어요. 그건 넘겼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유일무이한 그런 리더십으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당 안팎에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5월 3일에 오후 6시 이때 돈을 줬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그때 태양이 쨍쨍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측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 5월에 어느 날 오후 6시에 해가 어떻게 쨍쨍하게 비칠 수 있냐. 6시면 해가 쨍쨍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충분히 해가 밝게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 방위각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그래픽도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5월에 돈 받은 시점에 바로 그날 6시에 태양이 어디쯤 떠 있나. 봤더니 사무실로 비친다면 충분히 쨍쨍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정민영 변호사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직접 증언을 한 부분이 어쨌든 이런 표로 다 이제 6시에 구체적으로 태양 방위각까지 계산을 해서 이걸 입증을 검찰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죄 관련돼서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도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그리고 김용 씨가 알리바이 된 부분이 다 조작된 거라는 거, 또 알리바이 조작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거 사실 조작된 거다. 다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진실, 자기는 다른 장소가 있었으니까 뇌물을 건넸다고 하는 그 장소에 없었다. 이것부터 시작하고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저거는 거의 추가적으로 쐐기를 박는 거의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쐐기를 박는 근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또 하나 추가로 여쭐게. 알리바이 관련해서 김용 측에서 이제 부인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위증으로 드러났다면은 결국에는 유죄로 가는데 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뇌물죄, 정치자금 수수죄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겼다라고 해서 그게 뇌물죄가 됩니까?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저 재판은 김용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유동규, 남욱, 정민영이 같이 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김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규는 징역 1년 6개월, 남욱, 정민영은 징역 1년 그 구형을 갖다 받았단 말이죠. 본인들도 처벌받는데 그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이냐? 본인이 한 범죄를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 자백을 했고 본인은 또 거짓말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제가 봤을 때 가히 추측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은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위증을 했고 위증한 여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김용 전 부원장의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대표 운명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송국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건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일단 유죄가 날 확률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검찰이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이것은 전달자와 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조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장동 사업자들,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돈을 조성해서 유동규 씨에게 줬다는 사람들도 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유동규 씨가 줬다고 김용 씨에게 줬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김용 씨만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날씨까지도 다 했지만은 그 전에도 보면은 계속 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것이 검찰에서 다 깬 적이 몇 차례 있어요. 10월 달에 어떻게 코트를 입고 그 안에서 돈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도 검찰이 그때 날씨까지 다 제시를 했죠.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용 씨의 주장이 하나씩 깨지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장동과 관련해서 나는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의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이것이 쓰였다. 예. 이런 것이 일부분 확인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파장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때
이 20억 원을 요구해서 8억 원을 받아서 썼다는 것이 호남 지역에 조직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강세였기 때문에 그럼 이낙연 후보 지역에 조직을 만들면서 대장동 돈을 끌어다가 썼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또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을 대비한 조직 운영 등 활동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돈을 경선 자금용으로 받았다고 요청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죄 혐의를 묻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선거를 운영하다 보면 저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이 겹칠 수도 있고 뭐 추가적 어떤 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근원적으로도 보면 저 돈이 어디서 넘어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돈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후보자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다?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만약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자금 관리라든지 조직 관리를 다 맡겼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무 언명이 없이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 우리 할 때 보면 이제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측근이나 이제 사무장이나 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됐을 때는 그 받은 행위 자체가 선거법 의원 당사자나 자치단체장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거 그 배우자하고요. 그 회계 그 담당 그의 경우에는 그 사무장이죠. 예. 그 경우에는 그 후보 당사자 모르게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후보에게도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그 법적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판결이 모레 나온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번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했다가 작전 미스로 철회했던 그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을 합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1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건 너무한데. 하여튼 저희들은 뭐 후속 조치 관련돼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서 네. 이제 이번 주 내에 저 절차가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통위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YTN 문제나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방통위원회가요,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게 이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은 게 거기에 이제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방통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2명인데 1명이 직무정지가 되면 1명 갖고는 합의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능 마비가 돼버립니다. 방통위 기능 마비가 돼버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 이 재승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초에 보니까 벌써 이제 재승인이 몇몇 방송사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승인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못하면은 그 방송은 중단되어야 되는가? 아니죠.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방송이 계속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지상파 불법 방송이 내년부터 우리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손발을 묶어놔야 되겠다. 최근에 이제 KBS 정상화라든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니까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게 묶어두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묻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요, 업무에 복귀하는데 며칠 걸렸느냐? 64일 걸렸습니다. 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돼서 업무에 복귀한 게 64일, 약 2달 정도 걸렸습니다. 12월 1일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지만 이 정상적인 헌재라면요, 이걸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때 64일 걸린 거로 따지면요, 총선 전에 이 탄핵 이 국회에서 소추한 게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예. 100% 기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한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 고스란히 총선에서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한 명단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섭, 손준성 이렇게 2명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사팀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전 고검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었어도 탄핵했겠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안이 올라오게 이 헌법 시스템이 운용될 것인가?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이게 정략적인 것이죠. 그 위장 전입 가지고 탄핵감은 아니죠, 장관이. 개별 사항을 가지고는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하려면 그냥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쌍방울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의 날개를 꺾어놓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송국권 본부장님, 한동훈 장관도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는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은 이 탄핵을 할 이유가 없죠. 검찰의 자체 감찰을 하거나 지금 아니면 검사 공수처에 다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탄핵을 했다는 것은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5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은 총선 이후에 나오죠. 총선 이후에 나올 때까지 수사 의지를 그러니까 수사 실무사령탑의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건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대전고검으로 아예 그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고 별개로 지금 다른 사람을 수원지검 1차장으로 지금 그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원래 민주당이 의도했던 바는 뜻하지 않게 못하게 된 거죠. 어차피 물론 수사를 계속 해왔지만은 이정석 검사가 부임한 것이 불과 9월 달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수사를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검사가 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탄핵을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총선 전까지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권에서는 이 상태가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헌재 결정 나오기 전까지 총선 때까지. 그러면은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도 못 해요. 지금 표결이 돼버리면은. 그래서 지금 아예 표결하기 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선제 사퇴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정석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 손발을 묶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상당한 이 소모전을 벌이는 그런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여권 입장에서는. 예.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정부의 작동 자체를 멈춤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여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엔 동의하십니까? 뭐 국회 탄핵소추 권한이라는 거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의 국회 권한이긴 합니다만
남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지금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은 사실은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탄핵 심사를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합의제 그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한 측면도 있고 또 공영방송 이제 장악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에 사장이 바뀌자마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야당이 그런 견제력을 발동할 만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검사들 탄핵이에요. 지금 손준성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수처 특수본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서 압수수색 받고 직무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나 감찰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걸 국회가 검사들에까지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칫하면 그런 이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이제 탄핵 그 소추권을 발동한 거 아니냐. 근데 국회가 아무리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방해하면 그건 또 다른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번의 경우에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어쨌든 밀어붙이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치도 하고 또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도 굳이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참담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의 사당화 문제와 그리고 사법 리스크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문제까지 거론한 걸 보면 이 총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 대표가 몸을 풀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신당 이야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야당은 참담합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럼 총선에 앞서서 좀 어떤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거리 상태가 될 경우에는 앞서 나서실 생각도 있으신지.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선거에 총선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비명계가 좀 흩어져 있었고 뭉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저 발언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렇게 결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지적하면서 우군 세력들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런 것도 열어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보면 비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신당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밖에 있는 어떤 제3당의 필요성, 다당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목소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뭐 생존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은 대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님이 오늘 대표님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작진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도화하면 이제 개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간병인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기자들이 뭘 물어보든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런 기조를 오늘도 유지를 했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저 발언이 나온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인데 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지금 코인 사태 때문에 지금 당을 떠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게 아니라 본인부터 반성해라. 당신 문재인 정부 때 총리하면서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다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거냐?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세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토하는 이유고 실제로는 조금 전에 논란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던 대장동, 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에 이낙연 캠프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저는 사실상 신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거의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딱 겨냥을 해서 뭐 리더십,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 또 이 사법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습관화됐는데 가장 민감한 문제를 기자들이 물을 때마다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저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부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 갈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여의도 문법으로 볼 때는 거의 뭐 신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원외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당 발기인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이낙연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이 전위부대 역할을 해서 나중에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 이낙연계를 대충 한번 따져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를 했을 때 한 30명 정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그 캠프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낙연계가 한 30명이 된다. 그런데 저번에 2차 첩보동의안을 그것을 가결시킬 때 그때 이탈표가 한 30표 나왔는데 그게 이낙연계의 반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지금 더 발전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코멘트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낙연 신당 태동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신당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신당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다당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당제를 좀 더 용이하게 도입하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낫지요.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꼭 저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순서가 있고 또 이제 말도 점점 세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발언 자체가 작심 발언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여러 가지 구소정당들이 비례대표로 등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 제도가 필요하다. 기존에 저걸 없애야 된다는 여러 가지 위성정당 논란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신당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권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나오는 게 어떤 여권 분열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면 야권에서는 이낙연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분열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흔히 이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말에 저분이 이제 귀국을 하고
벌써 반년 정도, 반년까지는 아닌가요? 한 5개월, 4, 5개월 지났는데 지난 4, 5개월 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뭐를 했는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꼭 이걸 꼭 맛을 봐야 뭔지 아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딱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6월 말에 귀국한 시점에서 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이 노선에서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전면적인 복원을 이끌고 복원을 내세우고 뭐를 해보겠다. 이런 그 각을 세우면서 세력을 규합해오고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해왔다면은 지금 상당한 이 신당 창당의 동력,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끌어들였을 것 같은데 지난 4, 5개월 동안 뭘 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이제 이 매스컴에 등장해서 저 신당 가능성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준연동형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분도 무슨 그런 걸로 좀 어떻게 지역구로 정면 승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준연동형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무슨 비례신당 준비하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호남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것들도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회견 도중에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회견장으로 가보시죠.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만둔다고 선언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75명이 공동으로 발의를 한 게 위성정당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얘기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든 지역구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불리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려면 정당 득표율을 위성정당에게 몰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 제가 그 법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온 것들을 제가 정리를 갖다 한 걸 봤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 위성정당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선거 제도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복잡한 선거 제도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냥 옛날처럼 그 이전처럼 공직선거법 개정되기 준연동형 이전의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예. 비례대표 제도 하나 바꾸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난 총선 때 꼼수 제도였다는 거는 그러고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합의도 안 해준 거를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합의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개선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그 후과가 위성정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상 주도를 해서 제도를 바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흐르는 기류는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다시 이제 정치 개혁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하고 이게 연말 전국에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탄희 의원의 결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자기가 당선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구를 던지고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당이 원하는 험지에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근데 그런 진정성이 민주당 지도부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3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위원 누구입니까?
이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이 이 현역 의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당무감사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총선 공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데 배현진 의원에게 지역관리 노하우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배 의원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보니까 당무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초선 1위를 했던데 예. 이 당무감사가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1위를 하게 된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당무감사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일반 기업에서 하는 회계감사처럼들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정당에서 하는 감사는 각 지역을 이제 당원 관리를 하도록 맡겨놓은 당협위원장을 평가를 하면서 특히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의정 활동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현안에 잘 천착해서 당원은 물론이고 지역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두루두루 보는 감사입니다. 예, 직접 현장에 와서 감사위원들이 다 와서 살펴보죠. 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제출하라고 제시한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응답을 저희가 일단 페이퍼로 제출을 하고 또 현장에도 암행 방식으로 당무감사위원들이 직접 와서 당협도 평가도 하고 실제 그 지역을 두루 다니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께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역 관리를 아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천 걱정도 좀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공천에 이 당무감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보통 이제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후보들 250개 넘는 지역의 후보들을 다 면면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당에서 당무감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그 평가를 토대로 이제 참고해서 후보를 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차 후보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갖고 모든 걸 한다 이렇게 그렇지 보진 않습니다. 않군요. 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이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네. 어떤 정책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은 생활 밀착형 정책에 가장 많이 반응하세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을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그런 면에서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먼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다니는 뭐 길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저희가 또 경찰서 지구대, 그 치안 공백이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에 지구대를 새로 신설하고 뭐 이러한 정책들을 주민들께서 매우 호응을 해주셨고 실제 이게 그 뭐 예산이든 뭐든 굉장히 정책 그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김장철이기도 한데 네. 지역 관리 하시다 보면은 김장도 직접 담그십니까? 아우, 그럼요. 많이 담그죠. 어떻게 담그세요? 뭐 이미 김장 시즌이 한바탕 끝났습니다. 저도 한 10몇 군데 다닌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직접 뭐 무채니 뭐니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나마 이제 배추도 절여서 오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그 배추 속 넣고 그러니까 완료하고 포장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김장김치들은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나눠야 할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네. 당무감사에서 좀 일종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여성이어서 만약에 점수를 높이 주는 정당이면은 국민께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뽑을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최고위원일 때도 최고위원의 그 여성 최고 할당 몫을 빼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능력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셨다, 고생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실제 그 혁신위라는 것은 당의 어떤 좋은 제언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다채로운 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총선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높다. 다만 이제 그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에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일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됐다는 부분은 바로 이제 친윤, 중진, 네. 불출마
험지 출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혁신위 차원의 아주 강한 압박을 얘기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혁신위는 사실 최고위원회 의결기구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공천관리심사위원회처럼 후보를 내고 빼는 그런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에 대해서 어떤 건전한 제언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이제 제언을 하고 권고안을 낸 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후보를 압박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면은 서로들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도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의원이 선택받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당장 나가라 마라 이렇게 결자 해지 상태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고려를 할 시간 여유를 충분히 준 다음에 정치적 결단은 정치인 스스로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여러 가지 설화도 빚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도 빚었고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세요? 뭐 별달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그 신당 논란이라는 것이 저는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전망하세요? 일단 당원 모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현장에서 뛰어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신당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본도 필요하고 실제 그 본인이 어떤 팬덤을 크게 키울 만한 지금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선거 직전이라 너무 많은 그 훌륭한 인물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가 분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좀 고전할 거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뭐 사실상 전멸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수도권 전략, 본인도 이제 수도권이신데 수도권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요한 혁신위의 활동을 저는 대체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은 영남권 중진 인사들을 무조건 마치 수도권에 출마시키는 것을 희생, 헌신으로 좀 보이게끔 착시를 일으키는 듯한 그런 논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권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밀집해 있고 또 생산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떤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참신한 인재들이 더 많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권 총선의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새 인물, 그것도 그냥 트로피, 청년이라서 무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고 본인도 공감할 만큼 그 건전한 자취를 가진 그런 젊은 인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선에 이제 수도권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당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필승 카드로 거론될 만한 분들이 영입도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영입 인재에 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워낙에 저희 총선 중요 전략 중에 하나라서 아마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다 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훌륭한 분들 모셔오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총선의 역할, 여권에서는 이게 제일 지금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활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뭐 일찍부터 저희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출마해서 활용할까는 남이 정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본인께서 스스로 이제 결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당으로서는 이왕이면 팬덤을 가진 몇 안 되는 스타 이미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할 만한 어떤 이목을 끄는 이벤트들 그런 곳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년 동안 이제 의정 생활을 정리를 쭉 해보시면 가장 의미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지역 관리에서도 저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노력도 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보답을 받아서 행복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미국에 있는 흥사단 본부를 중국의 건설사가 사들여서 철거할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 2년 넘게 노력을 해서 정부와 함께 아예 흥사단 그 단소를 정부의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구한 일이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는 그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을 월정사에 도로 돌려놓는 그리고 박물관을 개관하는 그 작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러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자존감을 찾는 일은 국회의원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신 또 저희 주민들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송파을에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그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도 자신이 있는 겁니까? 뭐 저도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두루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또 해왔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쟁자들이 뭐 방송을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네. 당무감사 1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팀 코리아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레디! 부산에서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응원할게. 자,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했던 2030 부산 엑스포의 운명이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넘어서 결과가 발표되는데 오늘 투표 절차와 승리 시나리오를 홍현주 기자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밤 일정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장소는 프랑스 파리 총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 마지막 5차 PT가 시작됩니다. 2030 엑스포 후보국들 총 3나라죠. 부산, 로마, 리야드 이렇게 3개국이 20분씩 발표를 하고요. 밤 11시쯤에는 투표권을 가진 180개 회원국이 총회장의 입장에서 전자투표 기기를 배부받습니다.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 기기인데 부산이 1번, 로마가 2번, 리야드가 3번, 4번은 기권입니다. 투표는 자정쯤 시작해 결과가 1, 20분 안에 빠르게 집계됩니다. 여기서 3분의 2, 그러니까 120표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1, 2위 도시가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새벽 1시 반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사우디에 좀 밀린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던데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네,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2차 투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보다 좀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2차 투표로 갈 경우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1차 투표 예상 지도를 보면요. 사우디 리야드는 이 중동 19개국, 아프리카 49개국에서 좀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20개국과 미주 32개국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서는 좀 이탈리아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80표에서 100표, 부산이 70표 이상, 로마가 1, 20표 얻을 것이라는 게 우리 측의 지금 전망입니다. 예, 예상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2차 투표를 가긴 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단은요, 처음부터 이 회원국들에게 2차 투표에 가면 부산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전략을 짜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1차 최다 득표 도시가 모두 최종 성전지가 됐기 때문에 역전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다른 전략도 빨리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최종 PT입니다. 이 5번째 PT에 나서 우리나라 연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명한 분이죠. 나승현 전 대변인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요. 반기문, 한덕수, 박형준, 최태원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PT 중간에 영상도 트는데 그 영상에 또 부선과 관련 있는 호응할 만한 인물이 등장할 예정이다.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 밤에 나오는 분들 잘 지켜봐야겠군요.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익명 투표입니다. 사우디는
선거나 헌법이 없고 인권 상황도 좀 지적받고 있는 국가죠. 이미 2029년 아시안게임과 2034년 월드컵까지 유치를 확정해서 국제 행사를 좀 독식했다 이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에서는 약속했던 것과 좀 다른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 우리 쪽에 최대한 유리하게 전망한 내용이고 내일 새벽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홍 기자가 분석한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